안녕하세요. 저는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입니다. 식도 올려보기 전에 결혼이 한 번 엎어질 뻔했다가 다시 결혼을 준비 중에 있거든요. 이렇게 결혼을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은 중간중간 들긴 하지만 상황을 이렇게까지 만든 남편이 억울한 입장이긴 한 것 같아 용서를 한 상태입니다. 남편이 바람을 핀 것도 아니고 돈을 날린 것도 아니고 마마보이 같은 사람도 아니에요. 모자르듯 남편과의 인연을 단번에 정리할 수가 없기도 했고 남편과 제 2의 인생을 함께 해보지 못해서 그런지 남편을 향한 마음이 여전히 컸기 때문입니다. 제가 들려드릴 사연은 결혼 전부터 엎치락 뒤치락 난리였던 예비 시댁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거예요. 결혼하신 분들 중에 혹시 형님 되는 여자 식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있다면 형님이랑 친한 분들도 계실까요? 저는 아직 정식 식구도 아닌데 예비 형님 문제로 결혼을 엎을 뻔했거든요. 물론 지금은 당연히 해결이 되었기에 제가 이 글을 쓰게 된 것인데요. 제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고 제 언행에 대해 따끔한 조언 한마디씩 부탁드립니다. 제게는 연애 기간 6년 차인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저희는 서로 긴 기간 연애하면서 경제 차이를 그리 못 느꼈고 자연스레 얘기를 트게 된 집안 사정만 들어봐도 서로 형편이 비슷했어요. 예비 신랑과 결혼을 약속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 중 양가 집안 형편도 나름 조건에 있었습니다. 너무 수준 차이가 많이 나면 한쪽이 부담스럽잖아요. 저희는 다행히 금전적인 부분에서 문제될 게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저와 예비 신랑은 결혼하기 전 모아둔 돈과 약간의 대출을 받아 적당한 빌라 정도에서 살 수 있는 집까지 알아봐뒀습니다. 남들은 돈이 없어서 원룸에서 시작하는 신혼부부도 있다던데 그에 비하면 저와 예비 신랑의 출발선은 한참 위에서 시작한 셈이죠. 결혼 계획을 세우면서도 저희는 딱히 안 맞는 부분도 없었고 부딪힐 만한 상황이 생기더라도 서로 의견 조율이 잘 되는 편이었습니다. 예비 신랑과 저는 만난 지 2년째부터 서로를 환상의 짝이라고 생각했을 만큼 잘 맞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더더욱 서로를 결혼 상대로 본 거였죠. 저희가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에 돌입하면서 첫 번째로 양가 부모님께 먼저 인사를 드리기로 했는데요. 월차를 내지 못해서 퇴근하고 예비 신랑을 만나 저녁에 출발을 하였습니다. 예비 신랑 집을 처음 가보는 건 아니었어요. 예비 신랑과 연애를 길게 했다 보니까 몇 번 시댁에 가서 저녁밥을 얻어먹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 때문인지 이웃집 놀러 가는 것처럼 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한테 예비 시부모가 어떤 존재인지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비 시부모는 제게 부모님 다음으로 정말 좋아하는 어른들입니다. 제 나이가 30대 중반인데도 예비 시부모는 저를 뽀송뽀송한 아기로 보거든요. 예비 신랑이 저와 5살 차이가 나는데 예비 시부모 입장에선 집에 막내 아들이 40대이다 보니까 30대인 저를 더 그렇게 봐주는 것 같기도 했고 또 예비 신랑이 늦둥이거든요. 그래서 예비 시부모님이 저희 친정 부모님보다 나이가 좀 더 많습니다. 이 때문에 저를 더더욱 젊은 처녀처럼 보는 게 아닌가 싶어요. 예비 신랑이 막내라고 했잖아요. 네, 예비 신랑에게는 형이 하나 있습니다. 예비 아주버님은 남편과 제법 나이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50대라고 들었습니다. 저희 친정엄마가 50대 후반인데 아주버님과 고작 9살 차이 나는 거 있죠. 그래서인가 예비 시부모와는 벌써 친해졌지만 이상하게 아주버님은 조금 어려웠습니다. 아주버님이 잘 나가는 회계사라서 친근한 이미지는 아니었기 때문에 멀게 느껴졌을 수도 있겠네요. 제가 예비 신랑과 연애를 시작한 초창기에 아주버님이 결혼을 했다고 들었어요. 결혼하고 바로 분가를 했기 때문에 제가 예비 시댁으로 발길하기 시작했을 때는 당연히 아주버님 얼굴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한 번도 마주하지 않았던 건 또 아니에요.
예비 신랑과 함께 하다 보니 지나가다 한 번씩 짧게 마주치는 순간도 있었으니까요. 제가 이렇게 아주버님 얘기를 길게 했던 건 당연히 예비 형님 얘기 때문이란 거 앞에 말씀드렸죠. 아주버님 얼굴도 잘 못 봤는데 제가 어디 예비 형님을 만났을 리가 있겠습니까? 아주버님도 바깥에서 예비 신랑 때문에 어쩌다가 마주친 거라 주부인 예비 형님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아마 결혼하기 전에 인사자리나 결혼식에서 보게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동안 일 때문에 바빠서 오랜만에 예비 시댁을 가는 거였는데요. 아무리 오랜만에 간다고 하더라도 제가 예비 시댁 가는 길을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비 신랑이 제가 알던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운전을 하는 겁니다. 어디 가냐고 물어봤더니 근래에 예비 시댁이 이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도착하기 전만 해도 몰랐던 소식이니까 그저 놀라기만 했고 또 제가 예비 시댁에 그동안 연락을 너무 안 했구나 생각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예비 신랑이 도착한 아파트를 보고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분명 일반 빌라에 살고 계셨는데 이사 온 곳은 다름 아닌 강남의 대형 아파트인 거 아니겠습니까? 평소 예비 신랑이 주말마다 복권을 하고 있는 걸 알기 때문에 1등이라도 당첨된 줄 알았습니다. 예비 신랑한테 어떻게 된 거냐고 사정을 물었더니 예비 형님이 이 집을 해줬다고 하는 겁니다. 예비 형님과 아주버님은 잠깐 맞벌이를 했었는데 그 당시 아이를 시부모님께 맡기고 일을 봤다고 해요. 그 노고가 고마워서 예비 형님이 예비 시부모한테 선물로 준 게 이 아파트라고 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저는 처음으로 이 결혼에 덜컥 긴장이 되었습니다. 예비 시부모도 저를 이 정도로 떨게 하진 못했는데 예비 형님의 재력이 이 결혼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지게 되더군요. 그날 본 아파트 때문에 갑자기 예비 신랑과도 거리감이 생기는 느낌이었어요. 결혼이란 게 인생의 동반자를 약속하는 예식이기도 하지만 양가 집안이 파트너로서 손을 잡는 거다라는 말을 어디서 들었거든요. 갑자기 예비 시댁 쪽의 재력이 대폭 뛰어버린 셈이니 혹시라도 균열이 생겨버리면 어쩌나 걱정이 되었습니다. 결혼 준비 때문에 집을 알아보다가 그 아파트 내부까지 컴퓨터로 구경해 본 적이 있었는데 역시 사진은 실물과 비교할 게 못 되더군요. 예비 시댁을 들어갔더니 무슨 대통령 집이라도 보는 줄 알았습니다. 어찌나 넓고 세련되었는지 한순간에 매료되었지 뭡니까. 언제나 그렇듯 예비 시부모는 오랜만에 찾아온 저를 딸내미 맞이하듯 두 발 벗고 달려와서 안아주었습니다. 오느라 고생 많았지? 너희들 언제 결혼하나 내내 기다렸다. 수양이 멀미는 없었어? 거기서 여기 오는데 꽤 오래 걸렸을 텐데. 괜찮아요, 어머님. 바빠서 이제야 찾아오네요. 그동안 몸 건강히 잘 지내셨죠? 어쩜 이렇게 피부가 갈수록 고와지세요? 어머, 그러니? 네가 보내주는 화장품들이 좋아서 그런 거지 뭘. 네 시애비도 요즘 기미가 많이 줄었어. 우리가 다 늙어서 이렇게 며느리 덕을 본다. 제가 피부과 간호사로 일하고 있어서 저희 부모님과 예비 시댁 화장품을 주기적으로 챙겨드리고 있었어요. 별것 아닌데도 예비 시댁에선 선물을 받고 나면 꼬박 제게 연락을 해서 고맙다고 해주셨습니다. 생색내고자 챙겨드렸던 건 아닌데 그만큼 예비 시부모의 인품이 훌륭했다는 겁니다. 예비 신랑은 이제 막 약사로 개인 약국을 차리게 된 젊은 새내기였어요. 예비 신랑이 제 친정을 알아서 먼저 챙겨줬기에 저도 제 선에서 똑같이 잘하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원래 그날 예비 시부모와 저녁 한 끼하고 바로 돌아가는 거였는데 예비 신랑이 바로 앞동에 예비 형님이 산다고 하면서 온 김에 인사하고 가는 게 어떻냐고 제안하더라고요. 한 번도 만난 적 없지만 언젠가 만나야 될 예비 형님 언급에 잠깐 잊고 있던 긴장감이 다시 불쑥 솟았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약속된 것도 아니라서 그쪽에서도 불편할 텐데. 게다가 이미 저녁 시간도 훨씬 넘겼잖아. 나는 처음 뵙는 건데 이렇게 찾아가는 건 좀 예의가 아니지 않을까? 에이, 형수는 그런 거 없어. 얼마나 털털하고 시원한 성격인데. 평소에 내가 자기 자랑하면 그렇게 보고 싶어 하더라고. 내가 형수랑 동갑이라 친구처럼 지낸다고 했잖아. 그렇다 보니 가끔 만나서 사적인 고민이나 얘기도 나누거든. 근래 네 얘기를 엄청 했더니 자리 좀 만들어 달라고 하더라. 예비 신랑의 해맑은 제안에 저는 결국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방문 손님으로서 선물도 준비 못했는데 예비 신랑이 다 괜찮다고만 해서 그대로 예비 형님 집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방문한 예비 형님네 집은 예비 시부모 집보다 훨씬 넓고 화려했어요. 뒷동보다 앞동이 더 비싼 곳이란 건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로 운동장 같은지는 몰랐습니다. 원래 예비 형님이 예비 시부모 집도 앞동 아파트로 사주려고 했대요. 그런데 예비 시부모가 둘이서 살 건데 뭐하러 그리 큰데 사냐고 해서 뒷동으로 사줬다고 했어요. 예비 신랑 뒤만 따라서 눈치 보며 들어갔더니 예비 아주버님과 예비 형님이 옷을 여미면서 마중을 나와 있었습니다. 예비 아주버님은 누가 봐도 아저씨 같은데 그에 반해 예비 형님은 완전 아가씨더라고요. 예비 신랑과 동갑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예비 아주버님과 안 어울릴 정도로 어려 보여서 좀 놀랐어요. 예비 형님은 다소 화려한 인상인 저와 다르게 강아지처럼 순한 인상을 가졌더군요. 그 때문에 웃는 모습이 그렇게 사근사근하고 상냥해 보였고 덕분에 제 긴장이 은근 풀리기도 하였습니다. 어머, 수영 씨는 피부과 간호사라더니 피부가 정말 좋다. 시술 하나도 안 한 거죠? 역시 아는 게 힘이라고. 저도 화장품 추천 좀 주면 안 돼요? 네, 시술은 안 해봤어요. 제가 시간 날 때 제품 몇 개 보내드릴게요. 그런데 굳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이미 피부 빛깔이 장난 아니세요. 저와 예비 형님은 여자라면 적당히 나눌 인사를 했고 예비 형님이 직접 과일을 대접해 주었습니다. 예비 형님은 순한 인상에 비해 꽤나 직설적인 톤이었는데요. 성격도 그와 맞게 거침이 없는 타입인가 보더라고요. 저와는 초면인데도 저희에게 신혼집 사정을 물어봤습니다. 나랑 수영이 모은 돈이 좀 돼서 저기 변두리 쪽에 30평 정도는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가봤는데 좋더라고. 산책로도 있어서 강아지 2마리 정도도 키워볼까 해. 그래? 서울 변두리 쪽이면 출근하는데 무리 되지 않겠어? 또 어머님 아버님 집이랑도 멀어지는 거잖아. 왔다 갔다 힘들 텐데. 둘이서 얼마 모았는데? 한 2, 3억 정도 돼. 대출까지 보태면 5억 좀 안 될 것 같아. 네가 돈 많은 집 딸이니까 몰라서 그래. 결혼 이렇게 시작하는 거면 어렵지 않게 출발하는 거야. 뭐 보통 신혼부부와는 다르게 결혼하긴 했으니 모른다고 볼 수 있겠지. 그러지 말고 너희들도 이 아파트로 들어오면 어때? 내가 보태줄게. 예비 형님은 표정 하나 안 변하고 저희에게 30억 아파트로 들어오라고 제안했습니다. 대출 받지 말고 자기한테 모았다는 돈 2, 3억만 내라면서 그럼 30억 아파트 계약해주겠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당황한 저와 달리 예비 신랑은 땅속에서 다이아몬드라도 발견한 사람처럼 눈빛이 번쩍 빛나더군요. 예비 신랑과 예비 형님이 친구처럼 지낸다는 것도 물론 알고 있었지만 둘은 모든 면에서 서슴없을 정도로 친한 듯 보였습니다. 정말 진심이야? 우리한테는 이런 거 농담 아니야. 괜히 말장난하는 거면 그렇다고 얼른 말해라. 그런 게 아니라면 우리야말로 진심 고맙지. 농담 아니야. 내가 언제 너한테 돈으로 농담하는 거 봤니? 앞동은 부담스러울 거잖아. 뒷동으로 해줄까 하는데 어떻게? 당장 해줘? 예비 신랑과 예비 형님 둘이서만 신난 대화였습니다. 예비 아주버님은 일 때문에 저와 인사만 했을 뿐 줄곧 방에 있었어요.
저 혼자 덩그러니 그 둘 대화를 보며 불청객 마냥 앉아 있었죠. 예비 신랑은 제게 너무 잘 됐지 않냐고 하면서 3억으로 30억 아파트에 살 수 있게 되었다고 되게 좋아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왠지 그게 좀 불편했어요. 저희가 충분히 독립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신혼살림을 시부모도 아닌 형님한테 도움받는 것이 내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는 내내 예비 형님 때문에 신경이 쓰일 것 같기도 했고 자칫 남의 집에 얹혀 사는 기분이 들 것 같거든요. 제가 예민하게 생각했던 걸까요? 제가 계속 대답을 머뭇거리고 있자 예비 형님이 수양 씨는 싫은가 봐 하면서 저를 떠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비 신랑은 제 반응을 살피면서도 눈치 없이 예비 형님 편에 서서 저를 설득하기 바빴어요. 저는 여차저차 의논해보겠다고 하고 그만 자리를 마무리했습니다. 그 집을 나와서 예비 신랑 차에 올라탔을 때 제가 먼저 예비 신랑한테 속마음을 밝혔어요. 그냥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하자. 우리가 당장 어려운 것도 아닌데 왜 형님한테 도움을 받아. 남한테 손 벌리면 언젠가는 꼬리 밟혀. 그리고 계속 뭔가 보답해야 될 것 같단 말이야. 남이라니 이젠 가족이 될 사이인데. 그리고 혜령이는 좋은 마음으로 우리 도와준다는 거야. 우리 완전 로또 1등 된 거나 마찬가지라니까.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고 우리 결혼해서 잘 살려고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해봐. 예비 신랑은 이미 예비 형님 제안에 홀라당 넘어간 듯 보였습니다. 저는 찝찝한 기분을 안고 고민을 계속해야 했어요. 예비 신랑과 계속 대화를 시도해봤자 답이 없을 것 같아서 한 번은 인터넷 커뮤니티에 익명으로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반응이 거의 반반이더라고요. 예비 신랑 말대로 이건 완전 복권 당첨이라고 자존심 세우지 말라는 사람들도 많았고 분명 형님이 그냥 주는 거 아닐 거라며 절대 책 잡힐 짓 하지 말라고 주의 주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저는 솔직히 좀 후자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 있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고민을 길게 하는 바람에 예비 형님께 줘야 하는 답은 그 기일이 자꾸 미뤄졌습니다. 예비 신랑은 저를 설득하기만 했지 강제로 밀어붙이진 못했어요. 일단 그 제안을 수긍한다면 저희 쪽에 형님네에 3억을 줘야 하는 입장인데 제 돈을 합치지 않고서는 예비 신랑 혼자 그 돈을 당장 못 만들기 때문이었죠. 제가 고민하는 걸 아는지 한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는데 예비 형님이더라고요. 예비 신랑한테서 제 번호를 받은 듯 싶었습니다. 우리 통화하는 거 처음이죠? 내 번호 저장해놔요. 할 말이 있어서 그러는데 우리 집 찾아올 줄 알아요? 오늘 와줄 수 있어요? 네, 웬만하면 그러고 싶은데 여기서 거기까지 1시간 걸리거든요. 왔다 갔다만 2시간 반은 잡아야 되는데 제가 내일도 출근이라서 어려울 것 같아요. 정 안 되면 우리 집에서 자고 가면 되죠. 이미 수양씨 신랑은 오케이 했는걸요? 내가 꼭 해줄 말이 있어서 그래요. 예비 형님이 할 말 있다고 다짜고짜 사람을 부르는 것보다 예비 신랑이 이미 제안에 허락했다는 게 황당했습니다. 저는 예비 형님과 전화를 끊고 바로 예비 신랑한테 전화했어요. 예비 신랑 말로는 예비 형님이 저한테 전화할 거라고 해서 자기가 굳이 안 했다고 하더군요. 거기서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예비 신랑 말도 일리가 있는걸요. 시댁이랑도 별 이상이 없는데 왜 자꾸 엉뚱한 데서 묘하게 불편한 감정이 생기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비 형님이랑 제가 나이가 비슷해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 그때만 해도 진짜 아무것도 몰랐어요. 별 수 없이 예비 신랑을 만나 예비 형님 아파트에 또다시 인사를 하러 갔습니다. 예비 형님이 저희를 부른 이유는 역시나 해결되지 않고 있던 집 문제였어요. 보아하니 예비 형님과 예비 신랑이 짜고서 저를 설득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 같았어요. 예비 형님이 집 얘기하자마자 예비 신랑이 적당한 타이밍에 계속 맞장구 치며 저를 부추겼거든요.
둘이서 쿵짝이 잘 맞는 걸 보니 저 하나 설득시키자고 작당한 게 충분히 예측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쉽게 판단을 내리지 못하니까 그 끝도 없는 논쟁은 참 길게도 이어졌습니다. 결국 저는 거기서 저녁도 먹고 하룻밤 신세까지 지게 되었어요. 예비 형님이 저와 예비 신랑에게 손수 잠옷도 빌려주더군요. 그날 저는 빈방에서 예비 신랑과 긴밀한 대화를 더 나눴습니다. 자기 이러는 거 솔직히 자존심으로밖에 안 보여. 혜령이 두 번째 보잖아. 집 사줬다고 생색내래로 보였어? 왜 이렇게 부정적이야? 자존심? 그래, 자존심 상하긴 해. 왠지 받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러지. 내 돈도 아닌데 언젠가는 그걸 달라고 할 수도 있고 그걸 빌미로 우리한테 생색을 낼 수도 있어. 계속 같은 소리네. 혜령이 그런 애 아니라니까. 혜령이는 너더러 신중하고 야무져서 나보고 신부 하나는 잘 골랐다고 하더라. 어차피 나랑 결혼하면 혜령이랑 한 식구가 되는 건데 좀 좋게 보려고 노력하면 안 돼? 제가 답답하게 행동했는지 예비 신랑은 잠깐 담배 좀 피고 오겠다고 나가버렸습니다. 예비 신랑은 담배를 자주 피는 건 아니었고 열받을 때마다 성질내는 대신 담배로 화를 다스리는 사람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성질이 났다는 뜻이에요. 예비 신랑이 저렇게까지 나오니까 진짜 예비 신랑 말대로 제가 너무 민감하게 생각했나 싶더라고요. 예비 신랑 돌아오면 좋은 방향으로 얘기를 다시 해볼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비 신랑이 1시간이 넘어도 안 오는 거 아니겠어요? 기다리다 못한 제가 방 밖을 나가봤는데 넓은 거실 쪽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리 나는 대로 따라가 보니 거실이 아니라 주방 쪽이었고 저는 발소리를 더더욱 죽여가며 소리의 출처를 찾아보게 되었죠. 그런데 그곳에서 저는 정말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되었는데요. 예비 형님과 예비 신랑이 대화 중인 것 같았는데 예비 신랑이 머리를 싸매며 잠깐 고개를 숙이고 있는 상황에서 예비 형님이 예비 신랑한테 줄 물에다가 뭔지 모를 약을 타는 겁니다. 당시 휴대폰을 들고 있던 상태도 아니었고 들고 왔더라도 당황해서 못 찍었을 정도로 놀랐습니다. 예비 신랑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걸 마시려고 하길래 저도 모르게 뛰어가서 예비 신랑 손에 있는 컵을 쳐내버렸어요. 방금 물에다 뭐 하신 거예요? 이상한 짓 한 거 맞죠? 제가 똑똑히 봤어요. 물에다가 이상한 가루약 탔잖아요. 저기 싱크대에 껍질도 버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수영씨 자다가 꿈이라도 꿨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사람 다칠 뻔했잖아요. 새벽에 이게 무슨 난리야. 제가 싱크대로 가서 예비 형님이 썼던 약봉지를 손대려고 하자 예비 형님이 제 앞을 막아서더니 갑자기 주저앉았습니다. 그러더니 맥락 없이 서럽게 울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비 신랑은 제가 아닌 예비 형님을 살피기 시작했는데 한 번도 저한테 화낸 적이 없던 예비 신랑이 그때 처음으로 언성을 높였습니다. 자기 도대체 왜 이래? 왜 이렇게 혜령이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결혼하면 자기가 형님으로 모셔야 될 사람이라고. 혹시 혜령이한테 자격지심 있어? 뭐라고? 내가 말해줬잖아. 저 사람이 오빠 먹는 물에다 약 타는 걸 봤다니까? 어떻게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있어. 오빠는 적어도 내 말을 먼저 들어주려고 해야지. 애 같은 소리 하지 마. 또래 나이에 혜령이가 너보다 너무 잘나서 시기하는 거지. 내가 보기엔 너 이러는 거 열등감 맞아. 진짜 실망이다. 내 말 좀 들어. 오빠가 확인해보면 되잖아. 저 사람이 약을 탔는지 안 탔는지. 경찰이라도 불러서 여기 쏟아진 물 성분 조사해보라고 해. 그만해. 어느 정신 나간 사람이 그런 짓을 하겠어? 너 지금 나이가 30이 훌쩍 넘었어. 그런 허황된 변명이 통할 거라고 생각돼? 그 정신 나간 사람이 바로 네 형수라고. 내 말은 확인도 안 해보려고 하면서 저 사람 말은 뭐가 그리 믿을 게 있다고 감싸도는 건데 진짜 정신 나간 년이 누군지 모르겠어? 저는 결국 식구끼리 해선 안 될 말을 저질러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예비 신랑은 아예 저를 막장으로 보더군요. 예비 신랑은 곧 저를 향해 실망한 기색을 비추곤 예비 형님을 챙겨 예비 형님 방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예비 신랑과 연락도 안 했어요. 예비 신랑이 얘기 좀 하자고 여러 번 연락이 왔지만 그때마다 무시했단 말이죠. 그러다 예비 신랑이 결국 제가 일하는 직장을 찾아오게 되었고 할 수 없이 대면을 해야만 했습니다. 나랑 헤어질 거야? 왜 내 연락 피해? 해결을 하려면 대화를 해야지. 혜령이가 너랑 다시 얘기해보고 싶어해. 사과 받아주겠대. 시간 언제 괜찮아? 그럴 필요 없어. 나 이번 기회에 오빠랑 헤어질 거니까. 그래서 연락 피했던 거고 이왕 만나버린 김에 말할게. 우리 여기까지 하자. 저는 홧김에 없는 소리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100% 진심이었습니다. 예비 신랑과 연락 안 하는 시간 동안 저도 제 나름 생각 많이 하고 내린 결정입니다. 예비 시댁에서 예비 형님이란 존재가 사라지지 않는 이상 그 집과 인연을 맺어선 안 된다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 버렸어요. 그리고 그날 예비 형님 집에서 보였던 예비 신랑의 태도, 그건 제게 엄청난 실망을 안겨준 일이었습니다. 오빠도 마음 정리할 필요하지. 정리 잘하고 파혼 얘기 아니면 앞으로 연락하지 말아줘. 그래도 6년 동안 좋았어. 이렇게 끝나버릴 줄은 몰랐는데 우린 여기까지인 것 같다. 제가 답도 안 듣고 무작정 일어나 버리자 예비 신랑이 저를 다급히 붙잡더라고요. 그 손길을 뿌리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며칠간 예비 신랑도 제게 연락을 안 했어요. 그러고 나서 한 4일 뒤쯤이었나? 예비 형님에게서 느닷없이 연락이 오는 겁니다. 밑도 끝도 없이 예비 신랑 약국으로 오라는 말만 덩그러니 날라온 거 있죠? 제가 예비 신랑한테 이별을 통보했다는 거 예비 형님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저희가 갈라서게 된 이유는 온전히 예비 형님 때문이잖아요. 예비 신랑과 갈라졌으니 예비 형님도 더 이상 저와 관련이 없는 사람인데 제가 왜 이 여자 말에 반응을 해주겠어요? 당연히 무시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또 연락이 오더라고요. 이번엔 문자였고 내용도 없이 달랑 사진 몇 개 날라온 것이 다였습니다. 아, 그중 영상이 하나 있길래 눌러봤거든요. 예비 형님과 예비 신랑이 술자리를 갖는 장면이었는데 예비 신랑이 좀 많이 취해 보였고 방으로 들어가는 예비 신랑을 뒤따라 예비 형님이 옷을 풀어 헤치면서 따라 들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더라고요. 휴대폰을 어디 세워두고 그 모습이 나오게끔 똑똑하게도 찍어놨더라고요. 더 어처구니가 없었던 건 장소가 예비 신랑 집이라는 거예요. 예비 시댁이 아니라 예비 신랑 혼자 자취하던 공간이요. 이건 저와 이별한 지 고작 4일 만에 예비 신랑이 여자를 들인 셈이잖아요. 그것도 자기 형수를 말이에요. 그걸 받고서 저는 예비 신랑에게 파혼 확정을 통보했습니다. 예비 신랑이 생각하고 말고 할 시간도 주기 싫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저를 또다시 찾아온 예비 신랑은 마지막으로 봤던 날보다 많이 초췌해 있더군요. 자기야, 도대체 왜 이래? 우리 좋았잖아. 앞으로 더 좋아지려고 도움 좀 받는 게 그렇게 어려워? 왜 우리가 눈앞에 놓인 행운을 놓고도 헤어져야 돼? 오빠는 그 여자를 믿어? 내가 보기에 오빠 지금 그 여자한테 이용당하는 거야. 우리 헤어졌다고 그 여자가 신이 나서 나한테 연락했더라? 저는 예비 신랑에게 보여주려고 인화해놨던 사진들을 냅다 뿌렸습니다. 예비 신랑은 바닥에 떨어진 사진을 힐끗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어요. 우리 고작 헤어진 지 4일 됐잖아. 그동안 그 여자가 나한테 보낸 사진이야. 나랑 연락 안 하는 내내 그 여자한테 위로 엄청 받았나 봐. 그 사진들은 전부 술 먹고 기절해서 차림새가 불량한 예비 신랑과 그 옆에 나란히 누워서 오해 살 만한 차림으로 예비 신랑한테 기대어 있는 예비 형님의 모습들이었어요. 이게 다 뭐야? 난 모르는 사실이야. 조작된 거 아니야? 너랑 헤어지고 혜령이가 많이 위로해줬던 건 맞아. 근데 그냥 같이 술 먹은 게 다였어.
나 정말 이거 몰라. 그 여자가 나더러 뭐라는 줄 알아? 조용히 결혼하래. 자기랑 오빠랑 관계 눈 감아주면 30억을 더 주겠대. 돈 좋아하는 오빠한텐 솔깃할지 몰라도 나는 이런 더러운 웅덩이에 빠져주고 싶지 않거든. 우리가 왜 헤어져야 하는지 알겠어? 예비 신랑의 변명을 더 이상 듣기 싫었습니다. 모르는 사실이라고요? 참으로 웃기는 소리죠. 둘이서 같이 자리를 가졌다는 것 자체가 이런 사이라는 걸 증명하는 건데 변명을 하고 싶으면 좀 그럴싸한 걸로 우길 것이지 싶더군요. 그대로 집에 들어가려는데 예비 신랑이 저를 급하게 붙잡았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정말 몰랐다고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다고 엄청 당황스러워 하더라고요. 오빠도 마음 있으니까 나 내팽개치고 그 여자만 거들떠 본 거잖아. 지금에서야 아니라고 하겠지. 근데 어떡하니? 오빠가 지난날 내 자존심 운운하며 저 여자 치켜세웠던 모습을 다 기억하고 있는데 이 사실 너네 엄마 아빠는 알고 있니? 오해라니까. 나도 도통 모르는 일이라서 어떻게 설명을 할 순 없지만 뭔가 잘못된 일인 건 맞아. 내가 다 해결할게. 일단 기다려주라. 어? 나더러 가서 핑계거리 만들 시간을 벌게 해달라. 그 여자랑 침대에 올라간 적 없다고 뻔뻔하게 모른 척하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나 본데 나한텐 오빠가 그 여자랑 밤에 단둘이 술 먹었다는 것도 바람이야. 그만 돌아서 가려는데 예비 신랑이 저를 다시 잡더군요. 그대로 귀싸대기를 한 대 날려주고 바로 길가로가 택시를 탔습니다. 저는 그렇게 6년을 함께한 인연과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한 2주가 지났을까 예비 형님한테서 또 연락이 온 거 아니겠습니까? 수양씨, 똑똑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맹탕이네요? 돈 30억 더 준다잖아. 그깟 남자 하나 때문에 30억을 안 받겠다고요? 어차피 헤어질 거 그냥 눈 감고 결혼해서 나한테 돈이라도 받아요. 나는 돈 아쉬운 사람이 아니라서 태곤이만 있으면 되거든요. 저기요, 태곤 오빠가 그쪽이 지금 이러는 거 알아요?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사진 보낼 정도면 이미 태곤 오빠가 그쪽한테 넘어갔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돈 아쉬운 사람 아니면 그냥 이혼하고 태곤 오빠랑 당당하게 살림 차리세요. 아, 혹시 양심 없게 저더러 말해달라는 건 아니죠? 할 수 있었으면 벌써 했겠죠. 그런데 수양 씨가 뭐 그렇게 특별하다고 태곤이가 수양 씨를 못 잊잖아. 나도 이해 안 되거든요. 돈도 없고 생긴 것도 평범한데 뭐 때문에 수양 씨를 못나서 다 죽어가는지 몰라. 설마 어려서 그런가? 생각하는 꼬라지하고는 둘이서 뭔 작당을 했길래 또 나를 구워 삼기 시작하는지 모르겠는데 재혼을 하든 동거를 하든 내 알 바 아니니까 알아서들 하세요. 똥 묻은 돈으로 유혹해봤자 제 눈엔 그냥 똥으로밖에 안 보이네요. 뭐라고요? 말하는 싸가지하고는. 됐고 태곤이 마음부터 돌려놔요. 혹시 수양 씨가 자꾸 여지 주고 있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면 고작 6년 만난 걸로 사람이 망가지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저 지금 바쁘거든요. 누구처럼 할 일 없이 집에서 남자 꼬시는 사람과는 달라서요. 이혼할 엄두가 안 나서 그러는 거면 그건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기다리세요. 입씨름하기 싫어서 무작정 예비 형님 전화를 끊었더니 예비 형님이 또 전화가 오는 겁니다. 저만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는 건 억울하잖아요. 예비 형님한테 직접 이혼하는 걸 도와주겠다고 했으니 약속은 지켜야겠더라고요. 저는 예비 형님 연락을 다 넘기고 바로 예비 아주버님께 문자로 연락했습니다. 예비 형님께 받았던 사진과 영상 그리고 통화 녹음 내용을 전부 보내줬어요. 이 상황에 상관없던 예비 아주버님께 괜한 피해를 주는 것 같아 죄송했지만 한편으론 예비 아주버님이 이혼을 했으면 좋겠다고도 생각했어요. 예비 아주버님께 보낸 연락들로 인한 파장은 제법 컸습니다. 제가 예비 시댁에서 오는 연락을 받지 않으려고 일부러 벼르고 있었는데 상상 이상으로 연락이 많이 오더라고요. 예비 시부모께는 이렇게 되어버린 사실이 죄송해서 차마 연락을 받을 순 없었고
예비 형님 전화는 마지막으로 딱 한 번 받아봤습니다. 어떤 꼴이 되었는지 좀 궁금했거든요. 뭣도 없는 년, 기세 좀 펴게 도와줄랬더니 꼴에 자존심만 세서는. 네가 감히 나를 이 꼴로 만들고서 무사할 것 같아? 세상에 돈만 있으면 못하는 게 없어. 내 손으로 너 하나 망가뜨리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네가 가진 돈이 다 네 돈이니? 네 부모님 돈 아니야? 부모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주제에 세상에서 돈만 있으면 다 된다고? 그런데 왜 나한테 전화해서 따지고 있어? 가서 돈으로 사람들 마음 사서 네 편 만들면 되잖아. 그게 안 되니까 너도 이 난리인 거 아니야? 이혼하게 도와줬으면 고맙다고 절이나 할 것이지. 뭐라고? 어디서 반말이야. 이혼을 하고 말고는 내가 정한다고 했지. 태곤이까지 날 미친년으로 보잖아. 어떡할 거야? 잘 됐네. 네가 네 무덤 판 거라고 생각해라. 그리고 너 피부 관리 좀 해야겠더라. 35살 치곤 잔주름이 너무 많아. 어쩌다 보니 점점 유치한 다툼으로 변질되는 것 같아서 그만 끊어버렸습니다. 보니까 예비 아주버님한테 이혼 소송을 당했나 봐요. 심지어 예비 아주버님은 제 연락을 받고 바로 그 집을 나왔다고 했습니다. 예비 아주버님이 인상만큼이나 뒤 안 돌아보는 성격이 맞았나 보네요. 부정행위를 뻔뻔하게 자랑하더니 참 꼴 좋지 않습니까? 얼마나 고소하던지. 하나 의아했던 건 예비 신랑이랑 따로 관계가 발전할 줄 알았는데 그건 또 아닌가 보더라고요. 예비 신랑이 제게 받았던 사진을 가지고 예비 형님한테 찾아가 따지고 호통을 쳤다지 뭡니까? 이런 정황을 몰랐다는 예비 신랑의 말이 사실인 걸까요? 그때 좀 혼란스러웠던 걸로 기억합니다. 확실히 예비 시댁이 난리 나긴 했던 건지 시댁까지 제게 연락이 왔는데요. 예비 시부모가 저를 워낙 딸처럼 잘 대우해줬다고 했잖아요. 계속 오는 연락을 여태 피하기만 했는데 생각해보니 뭔가 인사도 없이 그냥 떠나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가, 얘기 들었다. 얼마나 힘들었을꼬. 우리 태곤이가 너한테 얼마나 미안해하고 있는지 몰라. 너랑 태곤이 6년을 만났잖니. 바보 같은 내 아들이 어떻게 너처럼 착하고 귀한 애한테 그럴 수 있었는지 모르겠다. 예비 시모는 제게 끊임없이 사과를 했습니다. 저는 한마디도 못하고 듣고만 있었는데 계속 자기 아들 못났다고 저더러 제발 용서해달라고 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비 형님은 이미 이혼 진행 중에 있고 예비 시부모도 그 아파트에서 곧 나갈 예정이라고 했어요. 아주버님이 예비 신랑을 상간남으로 소송하진 않았다고 하더군요. 태곤이는 너 없으면 안 돼. 우리가 태곤이 많이 혼냈어. 그런데 태곤이가 알아서 괴로워하고 밥도 한 숟갈 안 먹으려고 하니 어쩌면 좋아. 수양아, 우리로서 정말 너한테 면목 없고 몹쓸 짓을 했다는 거 안다. 그래도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그러니까 예비 시모 말은 예비 신랑이 내내 제대로 일도 못하고 길 가다 사고 날 뻔하길 몇 번째고 정신 빠진 사람처럼 그렇게 집구석에만 박혀 있다고 합니다. 자기 몸을 위험에 빠뜨리면서까지 자책을 하고 있다니까 솔직히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더군요. 말 그대로 6년을 함께한 사이이고 사랑하는 사람과 시작도 못 해보고 끝나버렸기에 저도 모르는 미련이 남아있었나 봅니다. 저는 결국 한 달 뒤쯤에 예비 시부모가 이사 갔다는 곳으로 찾아갔습니다. 이전보단 못하지만 꽤 비싼 아파트에 입주를 했더군요. 예비 시모와 인사를 나누고 있던 중 저는 방에서 나오는 예비 신랑과 눈이 맞았어요. 다 죽은 얼굴이던 예비 신랑은 저를 발견하곤 미친 사람처럼 달려와 포옹을 했습니다. 수영아, 내가 잘못했어. 제발 나 좀 데려가줘. 나 너 없이는 못 살아. 네 말이 다 맞았어. 내가 눈치가 더럽게 없어서 그 여자가 그런 속셈을 가지고 있는 줄도 모르고 너만 탓했어. 진짜 미안해. 잘 알아보고 행동했어야 하는 건데. 예비 신랑은
약국까지 문 닫고 쉬고 있다더라고요. 도대체 얼마나 쉬었으면 몸에서 쾌쾌한 냄새가 나는 건지. 예비 시부모 도움으로 겨우 예비 신랑을 떼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예비 시댁과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눌 수가 있었는데 모두가 제 앞에서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비 신랑이야 그렇다 쳐도 예비 시부모까지 제게 자꾸 사죄하는 건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돈 많은 게 뭐가 그리 대수라고. 나는 돈 많은 며느리 필요 없다. 사람 자체가 괜찮아야지. 수야, 너는 우리한테 아무것도 해줄 필요 없어. 그냥 너 하나가 우리 집 며느리로 들어온다면 우리는 그걸로 족하다. 예비 시모는 저와 예비 신랑이 다시 재회하길 계속 사정을 했습니다. 얌전하기만 한 예비 시부도 제게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했고 옆에서 예비 신랑은 무릎을 꿇은 채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미련 남은 건 저도 마찬가지였기에 저는 결국 사과를 받아주었고 예비 신랑과 다시 재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비 아주버님이 재산 분할 소송까지 했기 때문에 제법 이득 보고 끝낸 것 같더라고요. 현재 예비 시댁에는 아주버님까지 모두가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58평 아파트라 그런지 좁은 느낌은 전혀 없었어요. 현재는 결혼을 미루긴 했지만 예비 신랑과 다시 결혼을 전제로 한 만남을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결혼을 하게 되면 제가 시댁으로 합가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예비 신랑은 제게 죄지었던 마음을 전부 갚기라도 하듯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제가 하는 모든 의견을 자신보다 우선순위로 두면서 저를 존중해 줍니다. 원래도 저를 배려하는 사람이었는데 어쩌다 보니 예비 형님 문제로 틀어진 거였죠. 저는 결혼을 하기 전에 이 같은 불상사를 겪은 터라 이혼의 상처는 없지만 많은 분들이 저와 같은 비슷한 일에 연루되어 이혼까지 가기도 하겠죠. 저는 언제든지 시댁을 놓을 수 있는 입장이라서 또 포기하는 게 쉬웠던 시기에 있었던 일이라 빠르게 극복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나 이미 결혼을 했고 자녀가 있는 분들이라면 정말 많이 고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살면서 이런 황당한 문제는 부부 프로그램에서만 볼 수 있는 일인 줄 알았는데 이런 무서운 일이 현실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참 놀라웠습니다. 왜 있는 사람이 더 한다고 돈이면 뭐든 다 되는 줄 알던 그 여자가 이번 기회에 따끔하게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여자가 사람들을 잘못 골라도 한참 잘못 고른 거죠. 여태 돈이면 다 되는 삶을 살았을지 모르겠지만 다시는 어디 가서 돈으로 남의 삶에 불질하지 않길 바랄 뿐이네요. 물론 3살 버릇 80까지 가는 터라 어렵겠지만요. 이렇게 긴 글을 써보는 건 처음인데요. 제가 워낙 글에는 소질이 없는지라 글이 좀 뒤죽박죽이었지 않나 걱정이 되네요. 다들 제 사연 괜찮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연들을 보면 사연자들을 아프게 한 사람들과 인연을 끊지 못했을 때 따끔한 코멘트를 좀 많이 남기시던데 왠지 저도 예비 신랑과 재회를 하는 바람에 욕 좀 먹지 않을까 싶어요. 각오 단단히 하고 있습니다. 예비 신랑도 제가 이번 일로 사연 올리게 된 걸 알거든요. 대충 내용들을 얘기해줬고 그 때문에 우리가 욕을 먹을 수도 있다고 특히 예비 신랑한테 귀 간지러울 수 있으니 조심하라고 했거든요. 직접 한 소리 듣는 것도 아닌데 예비 신랑이 덜컥 겁을 먹은 거 있죠? 한참을 웃었습니다. 제 사연이 언제 등장할진 모르겠으나 그때 되면 이미 남편이 되었을 예비 신랑과 함께 저도 우리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으려고요. 그만 글을 끝내도록 할게요.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에 거주하고 올해 환갑을 맞이한 만 60세 여성입니다. 이번에 제 생일을 맞이해서 딸이 환갑을 축하한다며 가족 여행을 선물해 주었는데요.
환갑이라는 나이가 요즘 들어서는 그리 늙은 것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딸과 함께 제주도 여행을 갔다 오며 생일을 보내니 감회가 남다르더라고요. 예전에는 잘만 오르던 언덕과 산도 이제는 무릎이 쑤시고 허벅지가 덜덜 떨리는 것이 몸이 많이 늙긴 늙었구나. 예전과는 다르구나 하고 느꼈네요. 제주도 좋다는 말만 들어봤지 저는 처음 가보는 거였어요. 그 말로만 듣던 제주도를 가보니 눈이 탁 트이면서 냄새부터가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한라산에 간신히 올라가서 그 풍경을 내려다보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제가 열심히 살아온 것들이 쫙 펼쳐지면서 자연 앞에서 한없이 겸허해지는 기분이 들었네요.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게 되었습니다. 언제 다 커서 결혼까지 하고 엄마한테 효도한답시고 이렇게 환갑 여행까지 선물해 준 건지 우리 딸이 너무 대견스럽더라고요. 사실 딸은 유독 작고 약하게 태어났어요. 몸에 큰 이상은 없었지만 면역력이 약해 아기 때부터 고열에 자주 시달리기도 하고 그때 당시 유행하는 병이란 병은 다 걸려서 제 속을 많이 썩였답니다. 그런 아이가 건강하게 잘 커서 엄마 호강 좀 시켜보겠다고 이리저리 애를 쓰는데 어떻게 기특하지 않을 수 있겠나요? 아이를 키운 부모 입장이라면 다 이해할 거라 생각해요. 사실 우리 딸을 임신했었을 당시에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딸이 유독 약하게 태어난 것에 제 탓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는 했죠. 내가 임신 동안 잘 못 먹어서 그런가? 아니면 큰 사고를 당해서 일이 약하게 태어났나? 아이를 낳고도 저는 한동안 자책에 시달렸네요.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태어날 때부터 그냥 약하게 태어난 것이라고는 했지만요. 다른 애들 사이에서 유독 작은 저의 딸을 보면 마음이 어찌나 아프던져. 제가 우리 딸을 가졌을 그 당시에 정말 큰 사고가 났었다고 했죠. 그때 저는 제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애아빠와 혼인신고를 하러 가기 전에 제 가족들과 다 같이 병원에 가는 길이었고요. 저는 제가 앞으로 행복만 할 줄 알았는데 하늘도 참 무심하시지. 갑자기 사고가 날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꽤 큰 교통사고였고 나중에 들어보니 음주운전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이를 품은 채로 부모님과 애아빠 모두를 잃고야 말았습니다. 일어나 보니 병원이더군요. 제가 깨어났을 당시에 저희 부모님도 애아빠도 모두 다 사망한 상태라서 충격이 컸죠. 너무 많이 힘들었고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이라서 그때의 자세한 기억은 나질 않아요. 이제야 덤덤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사정으로 딸을 혼자서 낳고 키우게 되었는데 제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예상 가시나요? 하루아침에 모든 행복이 다 사라진 듯한 기분이었네요. 눈만 감으면 부모님의 미소와 웃음소리가 떠오르고 가만히 귀를 기울이면 애아빠가 저에게 속삭여주는 달콤한 말들이 떠오르는데 막상 눈을 떠 주위를 둘러보면 저만 있을 뿐 아무도 없었습니다. 죽지 못해 먹고 죽지 못해 아이를 낳았죠. 그렇게 태어난 아이는 당연히 또래보다 약하게 태어났네요. 어려서부터 아이가 잘 아프니까 아이도 고생하고 저도 고생을 많이 할 수밖에 없었어요. 안 그래도 저는 배움이 길지도 않았고 가진 기술도 딱히 없었는데요. 자식까지 자주 아픈 미혼모를 취급해주는 직장은 눈 비비고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식당 허드렛일을 겨우 전전하며 간신히 입에 풀칠만 했습니다. 그마저도 아이가 아프면 빠질 수밖에 없으니 정말 당연하게도 식당 허드렛일로는 나가는 돈이 채워지지 않더군요. 부업을 찾아다니며 인형에 단추를 붙이는 등 여러 일을 하다가 시간이 날 때마다 반찬을 만들어 시장에 내다 파는 식으로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그리 모은 돈은 모으는 족족 철마다 아픈 우리 딸에게 쏟아부었고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듯한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반찬을 만들다 보니
정해진 날짜에 반찬을 만들어 팔 수는 없었지만요. 그래도 그런 생활이 몇 년이 흐르니 저에게도 단골이라는 손님이 생기더라고요. 그중 제일은 한 할머니셨는데 저에게서 반찬을 사가실 때마다 저를 그리 구박하고는 했어요. 도대체 장사를 언제 하는지 말을 해달라며 왜 장사의 기본조차 잘 안 지키냐고 툴툴대던 할머니셨죠. 내가 원래 잘 돌아다니지 않는데 이 반찬 때문에 시장을 매일 둘러봐. 매일 둘러본다고. 도대체 언제 나와서 반찬 갖다 파는 거야? 나에게만 귀띔 좀 해줘. 도대체 반찬 가게는 또 언제 낼 계획이고? 에휴, 좀만 맛없었어도 진작에 안 왔어. 장사의 기본도 안 되어 있는데 맘만 좋아가지고는. 문 열면 꼭 말해줘야 해. 알았지, 세댁? 저는 단골 할머니의 그런 투정을 기분 좋게 받아들이면서 매번 같은 날짜가 아님에도 찾아와 주시는 감사함에 가게를 내게 되면 할머니께 꼭 먼저 말씀드리겠다고 약속했네요. 계절이 바뀔 때마다 혹은 유행하는 병이 바뀔 때마다 아이는 꼭 어디 하나씩은 걸리고 아파서 제가 많이 걱정하고는 했죠. 그런데 그런 아이의 건강도 아이가 나이를 먹을수록 조금씩 나아지더니 아이가 유치원에 갈 나이쯤이 되자 웬만한 아이 못지않게 건강해지고 활발해졌어요. 전처럼 매일같이 아프지 않자 저도 덩달아 시간적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저는 아이가 유치원에 들어가기 전에는 반찬 가게를 내든 직장을 구하든 어떻게든 자리를 잡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처럼 식당에서 허드렛일하고 길거리에서 하루 이틀 불규칙적으로 장사하며 지낼 수 없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거든요. 이리저리 사방으로 정보를 알아보며 면접도 몇 번이나 보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았네요. 어디에다가 내세울 학력도 경력도 없는 제가 눈에 들어차지 않았겠죠.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잘 살던 집에서도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몇 년을 꼬박 세를 내며 잘 살았던 집이었는데 재개발이 확정되더니 당연한 수순처럼 집주인은 저와 우리 딸에게 나가라며 양해를 구하더라고요. 물론 바로 내쫓지는 않아서 시간이 아직 남아있게 했지만 모아둔 돈이 많지 않아서 그 집을 나오고 나면 아이와 함께 당장 지낼 곳이 없었어요. 단기간 모텔에서 지낸다고 해도 모텔에는 제대로 된 주방이 없으니 그나마 잘 팔던 반찬도 제대로 못 만들게 되는 거니까 여러모로 머리가 아팠네요. 직장을 알아보랴, 집을 알아보랴. 그리 바쁘고 복잡한 와중에도 시간은 잘 가서 어느덧 아이가 유치원에 갈 시간이 가까워지더라고요. 아이는 이제 유치원을 오가며 유치원 생활에 적응하고 있는데 저는 그때까지도 괜찮은 직장도 거주지도 못 얻은 상태였어요. 잠시 머무를 집도 없고 부탁할 가족도 없고 돈도 없으니 정말 앞이 막막하고 캄캄하고 이보다 더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였네요. 사고로 가족을 잃고 혼자 아이를 낳아 키우며 힘든 일이 참 많았는데요. 이때는 진짜 극복할 수 없는 벽을 마주한 기분이었어요.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 하고 책임질 아이도 있으니 인생이 안 풀리는 만큼 더 열심히 살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아이는 일단 유치원에 보내놓고 반찬을 만들어 시장에 갔죠. 반찬을 열심히 팔면서도 현실의 괴로움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단골 할머니는 그날도 어김없이 오셨더라고요. 좋아하는 연금 무침을 집으시면서 계산하시더니 늘 그랬듯이 또 언제 오냐고 물어보셨어요. 반찬 가게에 낼 거라면 꼭 얘기하라는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시는데 평소처럼 웃으며 넘기려다가 이게 마지막일 수 있다고 말하게 되었네요. 어르신, 매번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그런데 저도 자주 오고 싶고 반찬 가게도 내고 싶은데 상황이 여의치가 않네요. 어쩌면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겠어요. 머무를 곳은 없고 직장은 번번이 떨어지고 지금까지는 어떻게든 괜찮았는데 이제는 정말 반찬 만들 곳도 없어질 것 같아서요.
그래도 그간 감사했어요. 에이? 무슨 일인데 그리 심각하게 못 온다 말을 해. 자, 좀 말해봐. 내가 도울 수 있으면 도와주고 싶어서 그래. 오랜만에 입에 맞는 반찬 가게를 찾았다 했더니 이게 웬일이다냐? 제가요, 지금 세를 내고 살고 있는데요. 그 집이 재개발된다고 해서요. 곧 나가야 하는데 아이를 홀로 키우기도 하고 아이가 자주 아팠어서 돈을 못 모아놨어요. 그래서 갈 곳도 없고 돈도 없고 직장을 구해도 저 같은 사람을 뽑아주지는 않더라고요. 어쩌겠어요. 일단 모텔이라도 들어가 묵어야 하는데 그러면 반찬을 못 만들 것 같아요. 단골 할머니는 제 말을 유심히 듣고는 저보고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당당히 소리치고는 오늘 장사 접고 그대로 본인만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에 당황해서 예? 하고 되묻기만 하자 남은 반찬은 본인이 다 살 테니 걱정하지 말고 따라오라면서 제 손을 잡고 어디론가 향하셨어요. 어찌저찌 단골 할머니께 끌려가 도착한 곳은 시장에서 얼마 벗어나지 않은 4층짜리 동네 건물 앞이었는데요. 1층에는 작은 동네 슈퍼마켓이 있고 그 위로는 간판이 붙어있지 않은 걸로 보아 사람들이 사는 집으로 보였어요. 단골 할머니는 그 건물을 가리키며 당당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여기 건물 주인인데 이 슈퍼마켓도 운영 중이었거든. 이젠 몸이 늙어서 슈퍼마켓을 정리할까 생각 중이었는데 마침 잘 됐다. 새댁이 여기 들어와서 반찬 가게를 내. 슈퍼 한쪽에 방이 따로 또 있어서 살 수도 있고 유치원이랑도 가깝고 나름 괜찮을 거야. 월세는 따로 안 받는 대신 반찬으로 주어. 알고 보니 단골 할머니는 건물을 몇 채나 보유하고 있던 부자 할머니셨어요. 그중 한 건물의 1층 자리에 동네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슈퍼마켓을 정리할 예정이었다며 그 자리에 반찬 가게를 내라며 저에게 돈도 안 받고 내어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대신 본인이 좋아하는 반찬을 알려주시면서 맛있게 만들어달라고 하시는데 너무나 감사했어요. 염치를 아는 사람이라면 이런 제안을 거절하거나 월세를 제대로 주겠다는 이야기를 했어야 하지만 저는 이것저것 따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에 염치불구하고 단번에 단골 할머니의 제안을 수락해 얼른 그곳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슈퍼마켓이었던 1층을 반찬 가게로 바꾸는 과정은 생각보다 많은 게 필요했어요. 모든 걸 새로 바꿔야 했고 설치해야 할 부분도 많았죠. 인테리어는 그렇다 치고 기본적인 틀부터 새로 해야 했기에 만만치 않은 돈이 필요하더라고요. 제가 모아둔 돈을 거의 다 쏟아붓고도 모자라 단골 할머니께서 도와주신 후에야 반찬 가게로의 탈바꿈이 가능했었네요. 심지어 단골 할머니는 슈퍼 안쪽에 있던 방을 개조해 저와 제 딸이 같이 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주셨어요. 그렇게 단골 할머니가 하시던 동네 슈퍼마켓은 저의 반찬 가게가 되었고 반찬 가게에 딸린 방은 저와 딸의 집이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반찬 가게 건물의 3층에서 살고 계셨는데요. 저는 너무나 감사한 마음에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반찬을 늘 정성껏 요리하고 매번 집으로 갖다 드리며 할머니와 저와 딸이 모두 함께하는 식사를 자주 하고는 했어요. 할머니는 그만하고 너도 좀 쉬라며 저를 말리시기도 했지만 하루 세 끼 모두 같이 못 먹더라도 한 끼는 같이 먹을 수 있게 노력했고 그렇게 우리 셋은 점차 가까워져만 갔네요. 반찬을 챙기다 밥을 챙기게 되었고 밥을 챙기자 식사를 꾸준히 잘하시는지 확인하게 되었고 식사를 확인하자 어느새 생신도 챙기고 명절도 챙기고 할머니의 건강도 챙기게 되더라고요. 단골 할머니도 처음에야 그만 좀 하라며 저를 타박하듯이 말씀하셨지만 단골 할머니께 익숙해진 저는 그게 단골 할머니만의 애정 표현이라는 것을 눈치 못 챌 리 없었네요. 그리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 단골 할머니는 많이 외로우셨나 봐요.
그리고 딸을 혼자 키우고 있던 저도 많이 외로웠나 봅니다. 피가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매일 얼굴을 마주보며 밥을 먹으니 가족 같더라고요. 저는 언제부턴가 단골 할머니를 어머님이라 불렀고 제 딸은 단골 할머니를 할머니라고 부르게 시작했어요. 어머님은 그런 우리를 보며 싫지 않으신지 아주 그냥 자식 다 됐구만 하고 말씀하시며 아주 가끔 딸과 손녀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저의 반찬 가게는 처음부터 잘 되지는 않았지만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단골이 생겨났고 천천히 발전되어 갔어요. 나름 그곳에 자리를 잡게 된 것이죠. 제가 딸을 처음 유치원 보내면서 결심한 것이 어디로든 나와 딸을 위해 자리를 잡는 거였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결코 이뤄질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게 조금씩 이루어져 딸이 어느새 커서 초등학교를 졸업할 나이가 될 때쯤에는 저 스스로도 내가 이 동네에 자리를 잡았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저의 손을 잡아 끌고 가서 저에게 건물을 소개해 주시던 어머님의 또랑또랑한 목소리와 모습이 눈에 아른거리는데요. 그리 정정하시던 어머님은 어느새 많이 늙어 잘 걷지도 못하시고 기침을 자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어머님을 최대한 정성스럽게 보살피고 있었죠. 요즘 따라 어머님이 늙으신 티가 더 나는 것 같아 건강에 좋다는 것은 모두 해서 먹였어요. 다행히 어머님도 제가 만든 요리들이라면 편식 없이 잘 드시곤 했네요. 그날도 똑같았어요. 그날도 늦은 저녁까지 가게 문을 열고서는 저는 어머님께 바로 갖다 드릴 생각으로 보양식과 기침에 좋은 생강차를 만들고 있었어요. 재료 선택부터 손질, 조리 등등 하나부터 열까지 오로지 저의 정성이 다 들어간 요리라서 제가 반찬 가게에서 파는 반찬들보다 더 정성을 쏟게 되더라고요.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만들다 보니 어느새 마감 시간은 훌쩍 지났고 너무 늦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생강차도 마무리만 하면 돼서 가게 문을 닫으려 밖으로 나갈 때였네요. 간판 불을 끄고 주변을 정리하고 있으니 깡마르고 어린 학생으로 보이는 어떤 여자가 저에게 말을 걸더군요. 저기요, 혹시 이 반찬 가게 오늘 영업 끝났나요? 오늘 꼭 사고 싶은 반찬이 있는데 괜찮으시다면 잠시 열어주실 수는 없으신가요? 그 여자분이 저에게 굉장히 미안해 보이는 모습으로 손끝을 매만지며 말을 하는데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 여자분은 며칠 전부터 마감 바로 전에 오셔서 반찬을 구매하시던 손님이라 제가 기억하고 있던 손님이었어요. 마침 떨이 반찬도 몇 개 남아 있었고 생강차도 완벽히 마무리된 상태는 아니라 제가 생강차를 다 마무리할 때까지 둘러보시라고 하고 저는 생강차에 신경을 기울였네요. 만든 생강차를 유리병에 옮겨 담고 설거지까지 마치자 여자가 조심스레 계산을 요청하더군요. 계산을 해주려는데 여자분이 굉장히 머쓱한 얼굴로 떨이 반찬 하나만 내미는 거 아니겠나요? 대수롭지 않게 계산을 해주고 포장을 해주려는데 며칠간 봐왔던 여자의 모습이 순간 머릿속을 스치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늘 그랬어요. 떨이 반찬은 만든 당일에 안 팔려서 폐기 전에 파는 반찬이라 웬만하면 평소보다 더 저렴하게 팔거든요. 거의 재료값만 받으면서 파는 정도인데 이 여자분은 그마저도 고민하다 하나만 사가고는 했었죠. 그게 딱 생각이 나면서 괜히 마음이 쓰이던데요. 결국 나머지 떨이 반찬도 다 가져가라 하고 같이 포장해 주었네요. 여자는 저에게 너무나 감사해하며 고개를 연신 숙였고 여태까지 그랬듯이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저의 반찬 가게를 마감 시간 전에 들리며 떨이 반찬을 하나씩 사갔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떨이 반찬을 몇 개 더 얹어주거나 가끔은 미리 하나 빼놓은 고기 반찬을 얹어주기도 했네요. 왜 그랬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예전에 입에 풀칠만 하던 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몇 달이 흐르고 이런 상황들이 서로에게 익숙해진 날이었어요. 그날도 저는 두부조림 반찬을 미리 하나 빼놓고 있었죠. 여자가 와서 떨이 반찬 하나를 구매하자 매번 그랬듯 습관처럼 떨이 반찬과 두부조림 반찬을 같이 포장해서 건네주는데요. 평소처럼 감사하다고 말하며 고개를 숙이던 여자가 그 상태로 멈춰 있는 거예요. 오늘 많이 힘드셨나 봐요, 손님. 어디 불편하신 곳 있으세요? 괜찮으세요? 제가 뭐 도와드릴 게 있을까요? 제가 당황해서 괜찮으세요? 하며 말을 거니까 여자는 욱욱거리면서 울음 참는 듯한 소리를 내더니 갑자기 막 우는 거 아니겠어요? 눈물이 어찌나 샘솟던지 휴지를 갖다 줘도 끝나지 않더라고요. 이런 상황은 또 처음이라서 어찌할 줄을 모르고 있으니 여자가 저에게 죄송하다면서 하는 말이 이번이 마지막 방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눈물이 나서요. 죄송해요. 그런데 제가요,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제가 일하던 곳이 순댓국집이었는데 재개발로 없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일할 곳이 없어졌는데 제가 오늘이 마지막 근무였어가지고 그래서 그간 너무 감사했는데 눈물이 갑자기 저도 모르게 나가지고요. 그동안 너무 감사했어요. 경황 없이 줄줄 흘러나오는 여자의 말을 잠자코 듣고 있었는데 어린 사람인데도 사정이 참 딱하더라고요. 여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애를 낳으면서 부모와 연을 끊었다고 해요. 애아빠는 본인이 책임지겠다더니 혼인신고하기로 한 전날 도망갔다고 하고요. 그래서 주변의 도움 없이 현재 3살짜리 아기를 혼자 키우는 중인데 일할 곳 찾기가 너무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좋은 순댓국집 사장님을 만나서 여태 순댓국집에서 일해왔는데 재개발로 순댓국집 건물이 없어지게 되었다고 그러네요. 순댓국집 사장님은 나이도 꽤 있으셔서 이 김에 고향으로 내려가기로 했다고 하고 여자는 일할 곳을 잃게 되어 여기저기 알아봤으나 일을 구하지는 못했다고 그러고요. 오늘이 마지막 근무였다고 하면서 앞으로 이쪽으로 올 일이 거의 없을 것 같다며 오는데요. 어찌나 저의 모습 같던지요. 저도 같은 미혼모였기 때문에 알거든요. 일 구하기 힘들고 하는 일마저 힘든 일이었다는 걸요. 한번 막히면 그 앞을 다시 찾아서 나아가기가 얼마나 힘든지도요. 식당 허드렛 일마저도 내가 아쉬워서 다니다가 피치 못한 사정 때문에 쫓겨나는 듯한 기분을 저도 매우 잘 알죠. 비슷한 경험을 겪어봤기에 동질감을 느낄 수밖에 없더라고요. 물론 저는 사고로 가족을 잃었고 여자는 아이를 가지면서 가족들과 애아빠와 안 좋은 이별을 맞이하게 된 거라 저와는 다른 부분이 있기야 하지만요. 그럼에도 저의 예전 모습과 많이 비슷하다는 생각과 더불어 제 과거 모습이 떠오르는 건 어쩔 수 없었네요. 그리고 어머님이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도 딸 하나 저 혼자서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요. 제안 하나만 해볼까 하는데요. 혹시 제 가게에서 일할 생각 있나요? 아기 데려와서 돌보며 일해도 괜찮고 근무 시간은 저와 똑같아요. 저는 반쯤은 충동적으로 여자에게 제안을 하나 하게 되었어요. 우리 가게에서 일해보지 않겠냐는 제안이었는데 마침 직원 1명 필요하기는 했거든요. 장사가 점점 잘 되기도 하고 저의 평생 은인이신 어머님의 몸이 점점 안 좋아지는 게 느껴지기 때문이었어요. 당연히 너무 감사하죠. 제가 지금 사양하거나 할 처지가 아니라서요. 스스로 염치 없지만 감사하게 받아들일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여자는 아니나 다를까 그때 저처럼 감사하다면서 열심히 일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이 나에게 그랬던 것처럼 나와 비슷한 처지의 사람을 도우니 어머님께 뭐라도 보답을 한 기분이었어요. 저도 동정이든 뭐든 물불 가리지 않고 주어지는 기회를 잡았어야 했죠. 여자는 바로 다음 날부터 부지런하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여자 출근할 때 늘 아기를 데리고 왔는데
아기는 반찬 가게에 딸린 저의 집에 두고서 저와 여자 둘이서 번갈아가며 신경을 써주기도 하고, 둘 다 일해야 하는 바쁜 시간이면 가게에 두고는 바로 옆에서 지켜보며 일을 하기도 했죠. 어떨 때는 어머님이 내려와서 심심하다며 돌보아주기도 하고, 저의 딸이 가끔 가다 아기가 귀엽다며 친구와 놀지도 않고 놀아주기도 했습니다. 어머님은 처음 여자를 봤을 때, 그리고 아기를 봤을 때 혀를 한번 차시더니 저에게 네가 그럴 줄 알았다 하시더라고요. 어머님은 저에게 칭찬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말을 해주시기도 했어요. 네 입도 풀칠하기 힘들겠는데 너랑 똑같은 애 데려와서 먹여 살리려고 하는구나. 에휴, 그래. 사람이 서로 도우며 살아야지 뭐 어떡하겠니. 잘했다. 나도 너를 외면할 수 없었듯이 너도 저 사람을 외면할 수 없었겠지. 사람은 모두 다 그러고 사는 거다. 저 사람도 나중에 누군가를 도울 수 있겠지. 어머님이 저를 도와 새 인생을 살게 해주셨듯이 저도 여자를 도와서 여자가 새 인생을 살 수 있게 해줄 수가 있을까요? 돕기야 했지만 어머님이 저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만큼인지 확신이 들지는 않았네요. 여자는 일을 야무지게 잘하더라고요. 무엇이든 먼저 나서서 배우려고 노력하고, 제가 특히나 신경 쓰는 재료의 신선도나 청결에 관한 부분에도 귀신같이 알아채고 신경 쓰기도 하고요. 한 번 알려준 것은 다시 안 알려줘도 될 정도로 습득 또한 빨랐습니다. 여자 덕분에 제 일이 많이 수월해졌죠. 예전처럼 가게를 밤늦게까지 열어가며 어머님 드릴 요리를 하지 않아도 됐어요. 여자가 가게 일할 동안 저는 어머님을 위한 요리를 하기도 하고, 어머님과 같이 병원에 가서 약을 타오는 등 시간을 알차게 쓸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좋은 점은 수없이 많았지만 나쁜 점이 없지는 않았어요. 충동적으로 뽑은 만큼 처음에는 저도 여자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도 많고 서로 안 맞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는 서로를 배려해가며 맞춰갔습니다. 아기가 아플 때면 저는 여자에게 얼른 퇴근하고 병원에 가보라며 등 떠밀기도 했고, 어머님이 아프시면 여자가 저에게 어머님을 돌봐드리라며 등 떠밀기도 했어요. 서로가 비슷한 사정이니 금세 친해지게 되더라고요. 어머님과 저, 그리고 우리 딸까지 셋이서 먹던 저녁은 여자와 아기를 포함해 5이서 먹게 되었고요. 처음엔 어색해하던 어머님도 싹싹한 여자의 태도에 적응을 빠르게 하셨어요. 저 혼자 요리하고 설거지하던 것도 여자와 둘이서 나눠서 하니 착착 진행되고 얼마나 수월하게 끝나던지요. 여자에게 도움을 주려고 같이 일하자고 한 행동이 되려 저에게 도움이 되는 듯 했네요. 피가 이어진 가족은 아니지만 끈끈한 인연이 닿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치 어머님과 저, 그리고 여자는 엄마와 자매 같다는 또한 잠시나마 했습니다. 어머님도 북적북적한 분위기가 싫지 않아 보였어요. 오히려 어린 아기까지 있으니 힘이 더 넘치시는 듯 보이기도 하셨네요. 그런 상황에서 여자가 저를 잘 따라줘서 얼마나 고맙던지요. 그렇게 1년이 지났을까요? 잘 모르는 남에게 도움이 되려 했던 저는 오히려 행운이 굴러들어온 것 같았네요. 시간이 지날수록 친해져서 제 딸은 여자를 이모라고 부르며 좋아하게 되었고, 아기는 제 딸을 누나라고 부르는 사이가 되었어요. 단골 할머니인 할머님은 아기와 내 딸의 할머니가 되어주셨고, 저와 여자, 어머님은 어느새 가족이 된 듯 싶었습니다. 그렇게 아무런 반전 없이 행복하기만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예전에도 제 인생에 행복이라는 게 찾아온 듯 하다가 결국 한순간의 사고로 가족을 모두 잃었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저는 막연한 행복을 꿈꾸고 있다가 찬물을 거하게 맞아버렸습니다. 그날은 어머님의 생신이셨어요. 원래는 저녁을 대부분 다 같이 먹었는데요. 그날은 가게 문을 일찍 닫고서는 다 같이 점심부터 맛있는 밥을 먹으려고 했어요. 몇 안 되는 기쁜 날이고
어머님 건강도 날이면 날마다 안 좋아지시니 저는 그 하루를 정말 좋게 보내고 싶었습니다. 미래의 오늘을 떠올리면 정말 행복하게 식사했었지, 어머님께 좋은 추억 선물해드렸었지 자신할 수 있게끔 말이에요. 안 그래도 어머님은 감기로 골골대시던 터라 몸에 좋다는 반찬은 다 만들었던 것 같아요. 어머님이 워낙 좋아하시던 연근무침은 물론 속 편하게 드실 수 있는 전복죽도 만들고, 생신이시니까 미역국도 만들고, 조기도 실한 놈으로 구에다가 구웠죠. 미리 준비해놓은 생크림 케이크에 초를 꽂고 부르쳐서 생일 축하 노래도 불러드렸습니다. 뭐 이런 걸 쓰냐며 고깔모자를 흉보시던 어머님은 결국 고깔모자를 쓰고 박수를 치면서 우리들의 생신 축하 노래를 즐기시더라고요. 그리 거대하지 않고 소박한 잔치였지만 우리는 모두 행복하게 웃었던 기억이 나요. 어머님은 케이크도 조금 먹기도 하고 제가 만든 전복죽과 미역국을 몇 술 뜨시다가 잠이 온다며 누워 낮잠을 주무셨어요. 그리고는 그대로 다시 깨어나시지 않은 채 눈을 감으셨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어머님은 그냥 편안하게 침대에 누워서 눈을 감고 계셔서요. 딱 보았을 때도 낮잠을 자시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어머님이 잘 주무시는 걸 계속 확인하면서 방을 왔다 갔다 오가고는 했는데 도대체 언제 돌아가신 건지 짐작을 할 수도 없었네요. 그저 저는 저녁 먹을 때가 되어서도 일어나시지 않아서 어머님을 깨우러 들어갔던 것뿐이었는데 그게 어머님과의 마지막이었을 줄 정말 누가 알았겠어요. 정말 행복하게만 보내고 싶던 좋은 날에 좋게 가셨으니 이 정도면 잘 가신 거야 싶다가도 눈물을 줄줄 흘리며 돌아가신 게 아니라며 부정하게 되더라고요. 가족을 잃고 다시 만나게 된 가족이었는데 허무하게 잃어버린 것 같았죠. 멍하니 어머님의 장례식을 치르는데요. 어머님이 아프셔도 코빼기도 보이지 않던 어머님의 아들이란 사람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주 당당히 상주 자리를 차지하던데 저는 그 앞에서 말 한마디 할 수가 없었어요. 혈연으로도 서류상으로도 어머님의 가족은 바로 그 사람이었으니까요. 어머님의 다른 가족들도 많이 왔는데 저는 너무 허탈하고 화가 나더군요. 어머님이 살아계실 때나 잘할 것이지 죽고 나서야 저렇게 많이 오면 뭐합니까? 누가 봐도 얻어먹을 것이 있어서 온 게 아주 뻔했죠. 심지어 장례식이 제대로 끝나기도 전에 벌써부터 유산 문제로 자기들끼리 소리치며 싸우기까지 하더라고요. 네가 여기 어디라고 찾아오길 찾아와. 당신 줄 거 하나도 없어. 당장 저리 가지 못해? 우리 엄마 재산 탐나서 여기까지 찾아온 것 같은데 제발 상관 말고 감히 넘보지 말고 여기에서 나가. 알겠어? 어머님께 제가 몇 년을 붙어 있으면서 단 한 번을 찾아오지 않는 가족을 보고는 대충 예상하기는 했었지만요. 이렇게 콩가루 집안이라고 생각하지는 못했는데 막장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말을 서로 주고받으며 싸우더라고요. 저는 그런 와중에도 눈칫밥 먹어가면서도 3일 내내 장례식장을 조용히 지키고 있다가 저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자는 그런 저를 배려해 주듯이 아무런 말도 없이 혼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해주고 제 딸도 돌보아 주었어요. 본인도 장례식에 오고 싶고 어머님 옆을 지키고 싶었을 텐데 늦은 밤에 잠깐 와서 얼굴만 비추고 간 것이 다였습니다. 그 말없는 배려가 너무 고맙더라고요. 덕분에 어머님을 아무런 걱정 없이 보내고 올 수 있었거든요. 매일 어머님의 밥과 반찬을 챙겨드리기는 했었지만요. 그것 말고는 별다른 것을 해드린 게 없어서요. 그렇게 어머님을 보내니 마음이 너무 헛헛하더라고요. 제가 좀 더 열심히 살아서 제가 받은 은혜만큼은 어머님께 꼭 보답하고 싶었는데 어머님도 떠났고 그냥 모든 것이 너무 늦어버린 것 같아 슬프더군요. 며칠 내내 어머님의 집에서 생활하며 멍하니 있으니 딸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저를 많이 걱정해 주었습니다.
조용히 다가와서 저를 꽉 껴안아 주기도 하고 밥을 먹으라며 숟가락으로 밥을 한가득 떠가지고는 입에 대주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기계처럼 밥을 먹고 어머님 집을 청소하면서 어머님의 남은 빈자리를 확인한 듯한 생활을 이어갔죠. 일주일이 지났을까요? 한 달이 지났을까요? 달력조차 보지 않고 흘려보낸 시간이 많아 가늠조차 할 수 없더군요. 어머님의 집에서 냉장고 정리를 하다가 제가 드렸던 연금 무침을 보는데요. 어느새 곰팡이가 쓸어 있더라고요. 어머님은 제가 만든 연금 무침을 워낙에 좋아하셔서 한 번도 남기신 적이 없었는데 떠나신 어머님의 냉장고 속 연금 무침에는 하얀 곰팡이가 여러 군데 피어 있었어요. 그게 정말 뭐라고 눈물이 마구 나던지 그대로 주저앉아서 펑펑 울었습니다. 참았던 감정을 다 쓰고 나면 후련하다고 하잖아요. 저도 참았던 눈물을 다 쏟고 나니 후련하더라고요. 이대로 멍청하게 살 수는 없다 싶었어요. 어머님도 그런 것을 원하시지는 않을 것 같았죠. 기운을 내서 슬픔을 견디며 반찬 가게 문을 열었는데요. 타임이라는 것은 참 신기하더군요. 변호사라는 사람이 찾아와서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땡땡 반찬 가게를 운영 중이신 김미영 씨 맞으십니까? 권미자 씨 관련해 잠시 드릴 말씀이 있는데 시간 괜찮으신가요? 어머님 이름까지 거론이 되는데 자리를 어찌 피할 수가 있겠나요? 당연히 시간 괜찮다면서 가게에 딸린 저의 집에 들어가 잠시 이야기를 나눴죠. 그 변호사님이 어려운 법률 용어를 써가면서 말씀하시다가 제가 잘 못 알아들으니까 굉장히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님은 사망하시기 전에 유서를 작성하셨다고 해요. 어머님은 본인이 아프실 때마다 아프다고 자식들에게 연락을 하시고는 했는데요. 자식들은 그런 어머님의 연락을 받지도 않고 한 번을 찾아오지도 않았어요. 어머님은 그런 자식들에게 많이 서운해하시고 또 많이 괘씸해하셨나 봐요. 변호사님의 말씀으로는 내가 죽을 땐 죽더라도 이대로 다 주면서 죽을 수는 없다고 하셨었대요. 아무튼 어머님의 유서에 작성된 바를 따르면 어머님이 저에게 반찬 가게 건물을 물려준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반찬 가게가 있는 이 건물이 나의 것이라며 무슨 서류를 주시고는 서명을 받아가셨습니다.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서류상의 모든 절차가 순조롭게 끝이 날 예정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해주시더라고요. 어안이 벙벙해서 변호사님께 질문을 여러 가지 했었는데 자세한 확답은 없었지만 저에게 주신 건물을 제외하고는 모든 재산을 처분하고 사회에 기부하는 듯 했습니다. 정말 믿을 수가 없지 않나요? 그때의 제 기분은 정말 아무것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어머님이 돌아가신 것도 믿을 수가 없는데 무슨 변호사의 건물에 사기 아닌가 싶었네요. 그리고 몇 년을 가족처럼 지냈다고는 하지만 정말 피가 이어진 가족도 아니었잖아요. 제가 어머님께 은혜를 받으면 받았지 이렇게 큰 재산을 물려받을 정도로 무언가를 해드린 적이 없다고 생각도 들었고요. 그런데 이렇게 돌아가시면서도 저에게 하나를 더 지어주고 가시니 그럼 나는 무얼 해야 보답할 수 있지? 생각이 많아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당연하게도 어머님의 가족이라는 분들은 매번 반찬 가게를 찾아와 행패를 부리고는 했습니다. 다 늙은 노인네 어떻게 꼬셔서 재산을 가로챘냐느니 어쩐지 장례식에 3일 내내 붙어있더니 이런 속셈이 있었냐느니 험한 말을 여럿 뱉어내더라고요. 저는 변호사님이 주고 가신 명함 전화번호로 연락을 취하며 장례식에서 못 뱉던 말을 그제야 한마디 당당히 내뱉을 수 있었네요. 너네들이 자식이긴 자식이야? 어머님이 아프시다고 전화를 걸어도 받지도 않고 무시만 하더니 돌아가시고 나서야 찾아와서는 재산 내놓으라고 큰 소리만 치고 정말 너네가 어머님 자식 맞아? 난 어머님과 피는 이어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내가 입은 은혜만큼은 갚으려고 애를 쓰며 살았어. 이건 어머님의 결정이야. 누구도 뭐라 못해. 어머님의 자식들에게 말을 내뱉으면서도 마음이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래도 유서에 남긴 어머님의 뜻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어머님은요, 늘 말씀은 인색하게 하셨지만 마음이 참 따뜻하고 여린 분이셨어요. 저에게 반찬 가게 자리를 물려주셨던 어머님은 제 아이를 친손주 마냥 예뻐해 주시면서 간식 하나든 장난감 하나든 뭐 하나라도 더 쥐어주시려고 하셨죠. 돌아가시면서도 저의 반찬 가게 자리를 지켜주며 떠나신 어머님은요, 누군가는 그저 재산을 물려준 것이라며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저에게는 돈을 떠나서 돈으로 환산할 수도 없는 것을 물려주신 분이에요. 제가 괜히 은인이라며 은혜를 입었다며 했겠나요? 가족을 잃고 집 자리를 잃고 제 인생의 방향마저 잃을 뻔했을 때 오갈 곳 없던 저의 인생을 고든 길로 걸어나갈 수 있게 인도해 주셨어요. 건물을 물려받으면서 그리고 저의 반찬 가게에 어머님 아들과 딸들이 찾아오면서 저의 은인이자 저의 어머님이 눈을 감으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네요. 저는 그저 저를 위해 이 반찬 가게 건물을 저에게 물려주신 거라는 생각은 안 하기로 했어요. 늘 말씀보다는 행동이 먼저이셨던 어머님이셨기에 이번에도 그런 것이라 생각하기로 했고, 이 재산 말고는 사회에 기부하셨다고 했으니 그것에 더 뜻이 있다고 여겼거든요. 변호사님이 제 반찬 가게에서 떠나실 때 저는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는데요. 그런 저를 여자가 안아서 달래주기도 했지만 제가 쉽게 그치질 않자 옆에 있던 저의 딸과 여자의 아이는 왜 우냐며 저와 같이 엉엉 울어주었어요. 그렇게 펑펑 눈물을 쏟아내면서 저는 다짐한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어머님께 부끄럼 없이 살 거라는 다짐이에요. 맛있게 드셔주시던 단골 할머니이자 저의 어머님은 이제 세상에 없지만 저는 더 열심히 반찬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열심히 하면 할수록 감사하게도 손님들의 반응이 좋더라고요. 일에 매달리면서 어머님에 대한 그리움을 덜어내려고 애를 썼네요. 그렇게 저는 여자와 함께 가게를 운영하면서요, 반찬 가짓수를 늘리는 데에 만족하지 않고 때로는 반찬을 따로 더 만들어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 나누어 드리기도 하고, 시간을 내어 오갈 곳 없는 분들에게 아침 식사를 무료로 제공하기도 하며 뜻깊은 일들을 하려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남들에게 베푸는 게 말이야 쉽지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동네에서는 아무것도 받지 않고 나눠주려고 하는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기도 하고, 때로는 왜 본인은 공짜로 안 주냐며 뭐라 하시는 손님분들도 계셨어요. 그때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헤매던 저는 그런 상황에 익숙해져 갔고, 이제는 그런 상황을 능숙하게 다룰 수 있게 되었네요. 현재의 여자는요, 우리 반찬 가게 2호점을 내서 어엿한 가게 주인이 되었고요. 아직도 저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이제는 워낙 친하기도 하고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부담스럽기도 했는데, 생각해보니 저에게 어머님 같은 존재가 있듯이 여자도 저를 그리 생각하는 것 아닐까 싶더라고요. 어머님 같은 사람이 되는 게 저의 인생 목표가 되었기에 여자의 감사 표현 또한 감사하게 생각하기로 했죠. 그 어렸던 여자의 아기는 어느새 대학생이 되어 종강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시간이 진짜 빠르게 지나갔죠. 아기는 저를 이모라고 부르는데요. 가족과 같은, 아니 가족이라고 부르는 게 당연한 사이가 되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딸은 몇 년 전 의사를 만나서 작년에 결혼식을 올렸어요. 둘이서 어찌나 알콩달콩 깨붙고 사는지 자연스레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아직도 그 자리 그대로 반찬 가게를 운영하면서 어머님을 위한 반찬을 만들고 있답니다. 그러고 보니 이제 곧 어머님의 제삿날이 다가오고 있네요. 올해도 정말 맛있는 식사를 대접해 드릴 생각에 기분이 설레이고는 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자와 잘 지내면서 여자뿐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어머님 같은 존재가 되어 살고 싶어요. 그게 바로 저에게 반찬 가게 건물까지 내어주신 어머님의 마음이라 생각하거든요.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잘 간직한 채 저 또한 베푸는 것이 이번에 제주도에 여행 가서 또 한 번 다짐한 마음이랍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제 딸은 또 저런다며 싫어하고는 해요. 아무래도 제가 늙어가니 저의 몸을 걱정해주는 거겠죠. 언제까지 할머니 타령할 거냐며 이제 엄마 인생을 챙기라고 잔소리를 하고는 하는데요. 그 또한 쉽지 않네요. 이제는 습관이 되었나 봐요. 물론 저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일만 하던 나날들은 당연히 조금씩 떠나보내야겠죠. 그렇지만 저의 몸이 허락하는 한 반찬을 만들고 밥을 지으며 살고 싶어요. 밥은 못 차려주더라도 따뜻한 반찬 한 가지쯤은 거뜬히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남고 싶네요. 제 이야기 꽤 길었던 것 같은데 재미있으셨나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으로 남고 싶으신가요? 서로를 도우며 살아가는 따뜻한 사회를 꿈꾸며 저는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꼭 같이 행복해져요. 감사합니다.